또 녹화하겠습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제약 조건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약 조건에 난 널이 있고요, 그죠? 이거는 칼럼 값 널을 허용하지 않는다. 칼럼 값이 널인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니크가 있죠, 그죠? 동일한 칼럼 값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유니크고요. 프라이머리 키는 특정 레코드를 주키죠, 얘가 주키. 포린 키는 다른 테이블과 연결하는 외래키다 라고 하죠. 그게 있어야지 테이블과 테이블 간에 연결이 되는 개념이죠. 참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로우를 구분하는 다른 키를 이제 횡을 로우를 구분하는 그런 주키를 프라이머리 키다. 그 다음에 체크라는 게 있죠. 레코드의 칼럼 값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이걸 체크한다. 이거 디폴트가 있죠. 칼럼 값이 없을 경우 기본값을 지정하는. 그리고 인덱스가 있죠. 그죠? 레코드가 빨리 검색하도록 우리가 있는 보조 자료로서 우리가 레코드를 씁니다.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게 되면 난 널이 없어야 된다 라는 거죠. 널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거니까 주키에서 쓰이는 그런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컬럼을 넣지 않으면 에러가 데이터가 없으면 그죠? 반드시 학생명을 지정해야 되는, 뭐 학생명이라고 한다면 그죠? 반드시 학생명을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개념이죠. 유니크는 얘 동일한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특정 레코드의 칼럼 값이 동일한 값이 존재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ID 같은 거 예정명이 동일하면 안 되는 경우에는 유니크 제약 조건을 우리가 지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키는 아까 말한 유일하게 로우를 구분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해서 레코드를 찾을 수 있는 거죠. 특정 레코드를 선택할 때 어떤 기본 키로 지정되면 이 값을 가진 레코드는 하나만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 그죠? 네, 무슨 상품 코드라든가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키를 우리가 주로 코드로 이제 많이 하죠. 외래 키는 참조하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관계를 맺고 나서 그 테이블이 고객이 만약에 어떤 주문했다 라고 하면 주문 번호, 주문 코드 이런 게 될 거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성적 테이블에 학생 있다라고 하면 학생을 이제 외래키로 놓으면 그죠? 학생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게 외래키가 된다는 거죠. 체크라고 하는 것은 레코드에 특정 칼럼이 지정된 제약 조건을 만족해야만 하는 그런 걸 체크한다 라고 하죠. 만약에 나의 칼럼은 만약에 음수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체크 조건을 지정하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디폴트는 반드시 어떤 값은 없을 경우 이걸로 그냥 디폴트로 써라 라는 거죠. 특별히 데이터가 없을 경우 지정되지 않고 레코드를 추가하면 기본값이 들어가도록 디폴트 제약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는 테이블의 레코드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자료 구조인데요. 인덱스가 없는 경우보다 설정된 경우에 아주 빠른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인덱스 종류에는 비트리, 해시, 그 다음에 거리 기반 알트리, 그 다음에 전문 검색, 인덱스 등이 있습니다. 먼저 그럼 비트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요.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 구조인데요. 그죠? 이 비트를 보면 10보다 작은 데이터를, 왼쪽 데이터를 이제 여기가 이제 작은 거니까 여기를 따라가는 거죠. 보다 큰 값은 오른쪽을 따라가는 이런 구조고, 보다 작은 데이터 중에서 3보다도 작다 막으면 이제 왼쪽, 그리고 3에서 7, 그 사이의 값은 이 중간, 7 이상의 값은 네, 오른쪽 링크를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이런 구조죠. 네, 같은 원리로 10 이상 큰 값 중에서 14보다 적은 값은 왼쪽, 14 이상의 값은 오른쪽 링크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몇 번의 비교 연산을 통해 원하는 데이터를 빨리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 구조를 우리가 인덱스다 라고 부릅니다. 비트리에입니다, 이게.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좀 보게 되면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을 만들고 여러 테이블들을 외래키들로 연결시킨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테이블은 여러 개의 레코드를 저장할 수 있고, 하나의 레코드는 여러 개의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레코드는 학생 아이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의 컬럼으로 되어 있고, 성적 테이블의 레코드는 아이디, 성적 아이디, 과목명, 점수, 성적, 학생 아이디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학생 테이블이 있고 학생 아이디, 학생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성적 테이블에는 성적 아이디, 과목명, 점수, 학생 테이블 아이디. 이 학생 테이블이 이제 참조키가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주키는 여기 학생 테이블에서는 학생 아이디가 주키가 되고, 성적 테이블에서는 이 성적 아이디가 주키가 되는 거죠. 홍길동의 수학 성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 조인이라는 거죠. 연산을 수행하죠. 조인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합치는 그런 연산이고요. 아까 말한 이런 외래키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했고, 그 위에서는 합쳐지게 되면 그죠? 홍길동 요거 그죠? 요거로 해서 합쳐지는 거죠. 그럼 이제 학생 홍길동의 성적이 87점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NoSQL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론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실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술은 대량의 레코드가 저장되어 있을 때 빠른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죠. 이 경우 인덱스라고 불리는 자료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가 검색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요. 인덱스는 레코드를 기록하거나 수정 삭제할 경우 오히려 성능이 저하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검색이 주로 정리를 한 후에 인덱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레코드를 추가하는 경우 정렬하고 다시 인덱스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부담이 추가가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자주 업데이트 환경에서는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NoSQL이라는 기술이 등장했고요. 나로니 SQL. 이 기술은 주로 빠른 쓰기를 하기 위해서 보완된 기술로 관계형 DB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기술입니다. 주로 JSON 포맷으로 출력하면서 기존 관계형 DB가 정형 데이터 형식으로 테이블 스키마의 유연성이 작은 데 비해서 반정형 또는 스키마리스라고 해서 레코드별로 컬럼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최근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쓰기 성능 좋은 NOS 기술을 같이 사용해서 성능을 높이는 케이스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용어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파티셔닝이나 샤딩 이런 개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셔닝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나 NoSQL에서 데이터가 관계형 DB나 NoSQL에서는 데이터 크기가 커져서 저장 용량이 모자랄 경우 우리가 파티셔닝, 샤딩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파티셔닝을 보게 되면 파티셔닝과 샤딩을 보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을 나눠서 분리해서 관리하는 기술을 우리가 파티셔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테이블을 나눈다라는 뜻이 파티셔닝이고, 물리적인 어떤 시스템을 나눠서 테이블을 나눠 조정하는 것을 샤딩이다 라고 합니다. 테이블을 나누는 것을 파티셔닝, 물리적인 시스템을 나눠서 테이블을 나눠 조정하는 것을 샤딩. 용어가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파티셔닝은 검색 번이나 업데이트 범위를 제한해서 성능을 높이는 기술이고요. 테이블을 여러 개의 파티션을 쪼개서 관리하고 검색이나 업데이트를 할 때 최적화를 통해서 특정한 파티션만 검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이런 그림이 되겠네요. 데이터가 이제 상당히 많은 공간이 있을 때 찾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쪼개 놓으면, 그죠? 지정해 놓으면, 그죠? 어디를 이제 지정해 놓으면 거기를 먼저 가면 거기 내에서만 찾게 되니까 다 검색하지 않고, 그죠? 거기를 이제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파티션을 해 놓는다라는 거고요. 샤딩의 예를 들면 테이블의 레코드를 기본 키칼럼 데이터가 A에서 M까지는 1번 시스템에 저장하고 M부터 R까지는 뭐 2번 시스템에, 얘는 이제 물리적인 시스템을 나눠서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샤딩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1번 시스템 기본 칼럼 데이터가 A에서 M까지는, 그죠? A에서 M 이런 칼럼이 있겠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1번 시스템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요 M부터 R까지 여기는 2번 시스템에 저장하는 여기 칼럼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런 방식을 우리가 칼럼이다 라고 합니다. 샤딩. 이러한 샤딩 기술을 사용하면 저장 용량을 키우면서도 동시에 쓰기 성능을 높일 수 있어서 대형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샤딩을 적용할 때 샤드별로 구조가 동일한 경우는 수평 샤딩 이라고 하고, 다른 경우를 수직 샤딩이다 라고 부릅니다. 네, 샤딩이나 파티션을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형 DB의 특징 중에 하나인 조인과 같은 연산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이블 자체가 커서 분리해서 저장한 상태라 테이블 합친 연산인 조인을 적용하면 더 큰 테이블을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관계형DB의 특징인 정규화, 반대인 역정규화를 허용합니다. 다시 말해 조인으로 얻는 정보를 미리 중복해서 저장을 허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 복제를 보게 되면요, 데이터 안정성을 높이고 읽기 성능을 높이기 위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중복해서 만드는 복제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해당 샤드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여러 대 만들어서 분산 저장해서 시스템 장애나 네트워크 장애에 대응하고 평상시에는 우리가 여러 시스템에서 읽는 것을 통해 데이터로를 분산을 통해서 읽기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HDFS에서 쓰는 그런 복제 개수를 지정해 봤죠, 그죠? 분산 저장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장애가 있을 때도 대비하는 이런 방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뭐 하나의 데이터가 있으면 얘를 이렇게 두 개, 그죠? 이렇게 복제해서 세 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장한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NoSQL은 저장 용량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파딩과 복제를 사용해서 대용량 저장 시스템을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복제 구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HDFS 수집에서 살짝 잠깐 살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NoSQL에서는 샤드 단위를 복제하는 데 비해서 하드 파일 시스템과 같은 빅데이터 파일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NoSQL은 칼럼 기반이 있다는, NoSQL 칼럼 베이스로 아까 그 칼럼 기반의 또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NoSQL 샤드 단위로 복제를 하는데 비해 HDFS다 하드 맥심은 그 저장은 데이터 파일 시스템에서는 블록이다라고 하죠, 그죠? 기본 시스템을 블록이다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보통 64에서 128메가로 됩니다. 블록 단위로 복제해서 저장하는 것이 차별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응용 프로그램 레벨이 아닌 파일 시스템 레벨에서 복제를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형DB 모델링 기법을 보게 되면 이제 세 단계로 우리가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현실 세계가 이렇게 있으면 리얼월드,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개념을 컨셉추얼 개체를 뽑아내는 그런 개념 모델링, 그 다음에 이걸 ERD 형태의 어떤 논리적인,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용량까지 설계를 다 해서 이렇게 3티어로, 그죠? 합니다. 그래서 정규화해서 하나의 테이블에 여러 개의 테이블로 나누는데 쪼개는 파티션, 이제 테이블을 쪼개는 과정을 하죠. 중복되지 않게끔 테이블과 테이블을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그래서 기초 테이블인 엔티티, 요거 그래서 이제 학생이나 뭐 성적 그런 것들을 이제 1차 테이블 만들고, 그와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릴레이션, 이런 관계를 맺는 거죠. 학생이 어떤 성적을 얻었는지, 그리고 학생과 교수, 그죠? 또는 대학, 이런 걸 엔티티다라고 하죠. 개체. 엔티티들이 모여서 수업과 수강 같은 또 다른 파생 테이블인
relationship,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할 때 우리가 entity, 이 개체와 relation을 맺는, 그래서 ER 모델링이다 라고 하고, 표기법 있죠. 체인 표기법 있고, 체인 표기법에서는 entity는 사각형, 그리고 다이아몬드로, relation은, 관계는 다이아몬드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1대1 관계고 1대 다의 관계가 있고, 다대다 관계다, 다대다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대응수 카디널리티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1대1 관계는 하나의 레코드의 0개 이상의 레코드 최대, 네. 1대1 관계는 하나의 레코드의 0개 이상의, 최대는 1개 레코드가 대응되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배우자 관계, 이런 것들이 1대1 관계고, 1대 다 관계는 하나의 레코드에 0개 이상, 최대 여러 개가 대응되는 방식이죠. 그죠? 예를 들면 한 사람은 여러 개의 메일 주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다대다 관계는 이러한 제약이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원, 부서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직원이 하나의 부서를 가지면 1대1 관계라고 볼 수 있지만, 한 직원이 일정한 기간 동안 여러 부서를 옮겨 다니고 이를 모델링 하려면 기관과 해당 부서를 표시하기 위해서 1대 다 관계를 지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서 관점에서도, 반대로 부서 관점에서 봐도 직원은 1대 다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보게 되면 직원은, 그죠? 1대 다 관계가 필요하다는, 그걸 이제 보게 되면 또 회사원이 있는데, 그죠? 이 회사원이 부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 군데에 이제 속해 있겠지만, 그죠? 꼭 여기 속해 있으란 법은 없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제 보직 발령이라든가 뭐 이직이 되면 이렇게 부서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처음에 설계할 때 이 부서와, 그러니까 이 회사원과 부서가 1대1 관계로 해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회사원이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다들 다 관계로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반대로 보게 되면 부서 관점에서 봐도 직원은 1대 다 관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1대 다 여기서 봐도 1대 다고 여기서 봐도 1대 다니까, 그죠? 결국 다대다가 되는 거죠, 그죠? 다대다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외래키 하나를 표시하기는 어려워 별도의 중간 테이블이 필요하게 됩니다. 직원, 그러니까 이거 중간 테이블, 직원 부서 테이블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림으로 이제 나타내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이거는 워드로 좀 진행을 해야겠네요. 이게 체험 표기법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HDFS 기초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보고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빅데이터에서 일단 윈도우 파일 시스템에 대한 기초를 좀 볼까요? 네, 파일 시스템 기초. 잠시만요. 네. 줄 간격이 너무 벌어졌는데요. 이게 일단은 나중에 편집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윈도우 파일 시스템이 NTFS다라고 하고요. 윈도우에서는 하나의 물리디스크 여러 개 논리 드라이브로 나눠서 관리할 수 있고, 이를 파티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해당 파티션을 NTFS나 EXFAT 파일 시스템을 초기화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C, D 뭐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마다 루트 폴더가 존재하게 됩니다. 리눅스 파일 시스템은 EXT 파일 시스템이다 라고 하고요. 리눅스 파일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루트만 존재하고 CD롬이나 하드디스크는 특정한 폴더로 마운트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번은 디바이스 HD1, CD롬은 디바이스 CD롬 이런 식으로 마운트를 하게 됩니다. 하드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 대의 물리 시스템에 하드를 설치하고 이를 연결해서 큰 논리 드라이브를 만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루트를 만들게 되고, 예를 들면 HDFS 이런 식으로 보죠. 샘플 폴더는 시스템 1에 있고, 테스트 폴더는 시스템 2번에 저장되는 식이죠. 그리고 물리디스크 하나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큰 파일이라도 여러 대의 시스템에 블록을 나눠서 분산 저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여러 개의 이제 물리 시스템을, 그러니까 드라이브가 여러 개 있으면 그걸 하나로 연결해서 논리로 만든다는 논리 드라이브죠. 그래서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보다, 우리가 저번에 한번 해봤죠. 수집해서 해봤습니다. 파일 시스템보다 훨씬 큰 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저장 시스템은 여러 대의 물리 시스템에 디스크를 묶어서 논리적인 저장 공간을 만든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여러 시스템에 나눠서 저장되지만 논리적으로는 거대한 하나의 파일 시스템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 여러 대의 물리 시스템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게 되면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일부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 해당 위치에 저장된 파일이나 데이터는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파일 저장 시스템의 클러스터는
파일 저장 시스템의 클러스터나 섹터에 해당하는 블록 기본 단위가 64메가 있고 동일한 것을 여러 개 만들어서 여러 시스템에 나눠서 저장시켜서 그걸 우리가 복제 개수다라고 하고 그런 거가 이제 복제가 잘 안 될 때 저장시켜서 그런 게 복제 수를 우리가 레플리케이션 팩터다라고 해서 그때 우리가 설정해봤죠. 그렇게 해서 장애에 대응하도록 합니다. HDFS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면요. 네, 잠시만요. 두 가지 노드 있죠.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가 있다라고는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네임 노드는 파일 시스템에 FAT에 해당하는 정보, 파일 정보라든가 파일과 블록의 매핑, 복제수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실제 파일을 저장하는 것은 데이터 노드의 블록에 저장이 됩니다. 실제 데이터는 지정된 어떤 블록에 복제수만큼 중복되어서 여러 데이터 노드에 분산되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 네임 노드가 있고 이제 여기를 이제 보조하는 세컨더리 네임 노드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파일명이라든가 복제 개수, 샘플 블록 아이디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있고요. 데이터 노드에서는 이제 각각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고 이렇게 분산해서 복제되면서 저장이 되는 거죠. 복제수를 이제 두 개로 했기 때문에 레플리케이션을 1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2도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데이터 노드 1이고 여기가 2면은 1과 2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네. 네임 노드는 이제 고가용성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실습하면서 좀 진행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실습이랑 이제 같이 하면서 다시 또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끊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